네, 안녕하십니까.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도 고수들의 협상 공식이라는 주제로 10가지 이슈를 가지고 협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베트나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베트나가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면 베트나가 없는 상황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베트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놈에 보이시는 이분은 미국의 26대, 27대 대통령을 하셨던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딜 정책을 시행하셨던 그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이분과 관련된 협상학에서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때는 1912년도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SNS도 물론 없고요. TV 토론도 힘들었고요. 온라인 홍보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실제로 지방에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게 최고의 어떤 대선 홍보 작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 홍보 과정에서 이 루스벨트 캠프에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 멋진 사진을 전면에 인쇄를 해서 300만 부의 인쇄물을,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 하단에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시죠? 여기에 Copyright by Moffett Studio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발견을 했던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작권, 지식재산권이 엄청나게 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았더니 한 장당 1달러 해서 300만 불의 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루스벨트 캠프는 이 300만 부 이미 찍어버린 홍보물을 버릴 수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즉 다른 베트나가 없었습니다. 베트나가 있었다면 그 베트나를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로지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 측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조지 퍼킨스라는 분이 모펫 스튜디오의 모펫에게 직접 통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은 모펫 스튜디오의 사진 작가인 모펫이 되시고 한 명은 루스벨트 측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조지 퍼킨스가 되어서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모펫을 설득을 시킬지를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협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뻘쭘해하지 마시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네. 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모펫, 사진 작가고 여기가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조지 퍼킨스 역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대위원장인 조지 퍼킨스가 모펫에게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거기 모펫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협상을 드리고자 전화를 했는데 300만 불은 너무 저희가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 카피라이트 바이 모펫 스튜디오스
문구를 키우는 대신 광고 효과가 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은 300만 불의 반인 150만 불만 지불해서 협상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돈을 좀 더 주시는 거 아니면은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들 그 대사관에 있는 사진을 저희 모텔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족스러운가 보네.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가격은 얼마? 150만 불만 네,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진도 다 찍게 해주고 모페 스튜디오 카피라이트도 이제 크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절충을 하신 거죠. 네, 출세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그 아주 이 재밌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300만 불치의 이미 그 홍보물을 이미 인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뭐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조지 퍼킨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한번 살펴보면 자, 전화를 합니다. 자, 모펜 역할. 따르릉. 네, 아니, 전화하실 필요 없고 제가 합니다. 모펫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조지 퍼킨스입니다. 네, 그 모펫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루스벨트 후보의 사진이 아주 잘 나온 사진이 한 개 있어서 저희가 다른 스튜디오 세 곳과 함께 우리 홍보물에 쓰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세 곳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곳의 스튜디오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시죠? 네. 그런데 이 사진이 만약에 홍보물로 나가게 되면 우리 미국 전역에서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진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게 10만 달러 정도의 선거 지원 자금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쓰는 것을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주 베트나가 없는 상황임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베트나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네, 스튜디오가 3개가 다른 2개가 더 있어서 총 3개가 있고 우린 3개 중에 1개인 너를 먼저 컨택을 했다. 만약에 너가 이거 관심이 있으면 출세에 굉장한 욕심이 있는 분이죠. 관심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니네 거를 쓰는 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선거 캠프 자금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받고 사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모펫은 자신이 성공한 협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얻고 협상 결과까지 얻은 그런 성공적인 협상 사례 중에 한 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모펫 그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보면 자, 협상에 있어서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펫이 상대방이 그렇게 베트나가 없는 상황인 줄 알았다면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베트나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베트나 없음을 숨길 것. 조금 전에 이제 그 협상을 직접 하셨을 때는 바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300만 불 대신 150만 불을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먼저 드러냈잖아요. 그렇게 드러내면
이제 협상의 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숨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베트나를 가상으로 만들기까지 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애가 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중에 한 개였습니다. 자, 협상에 있어서 yesman, 무조건적으로 yes를 하는 거 과연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양보를 하더라도 내가 양보하는 게 가치 있도록 여길 수 있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슨 이야기를 해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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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한다면 쟤는 영혼 없이 대답한다. 뭐 별로 뭐 돈이 많나 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될 텐데 양보를 할 때 있어서는 한번 리젝을 하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내가 양보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는 게 사실 좋고 두 번째는 협상에 있어서 누가 먼저 제안을 할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들어보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말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척하고 괜찮으면 한번 튕기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예컨대 나는 연봉을 한 5천만 원 정도 받고 싶어요. 예컨대 연봉 협상할 때 근데 상대방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400만 원 정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면 협상이 상당히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제안의 법칙 중에 앵커링 이펙트라고 앵커가 뭐냐면 이 닻을 내린다고 그러죠. 배에 닻을 내리면 배는 그 언저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듣는 게 또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마냥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컨대 제가 샀던 첫 자동차가 SM5 중고차예요. 몇 년 전에 샀는데 제가 이제 양재동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를 살 때 이 차가 1,8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내가 변호사고 협상도 잘하니까 1,600만 원 정도를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이 그래요? 내비게이션도 드릴게요. 엄청 찝찝하죠? 기분이 너무 안 좋죠? 1,850만 원짜리 1,600만 원에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내비게이션까지 준다고 나한테. 내가 이때까지 35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기분 나쁜 협상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첫 제안을 해서 실패했던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자, 누가 먼저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먼저 제안을 할 것이고 내가 정보가 없다면 먼저 물어볼 것이다. 만약에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완전히 너무 잘 알고 이 차가 좋은 점, 나쁜 점,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멍청하게 이야기를 안 했겠죠. 1,400만 원을 해주시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첫 제안을 해놓고 덜컥 그게 제안이 승낙이 되니까 실패한 협상으로 됐던 것이죠. 연봉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봉 협상할 때도 만약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포지션에 있어서 그 전에 일했던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받았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제안할 때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정보가 있다면. 근데 정보가 없다면 차라리 먼저 들어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력에 따라서 누가 제안을 먼저 하는지는 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고수들의 협상 공식 6번째.
상대방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라. 그 영화 아부의 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차승원과 송세벽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예요. 제가 오죽하면 선생님을 뵙자고 했겠습니까? 예? 아니 촬영이 내일 모레인데 인제 와서 촬영을 못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자, 이러. 무릎 한번 꿇으시죠. 잘 안 들리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승원을 캐스팅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쪽 두 분이 영화 우리 관계자분들인데 작품 캐스팅 차승원이 디렉터.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뭔가 오동수입니다. 영화와 관련돼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수원 씨, 나 그냥 우리 이번 작품 말이죠. 이 영화 안 찍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님, 그러자 나 캐스팅 그냥 이 영화 안 디렉터인 할게. 송세벽 씨 오른쪽에 앉은 분이 뭐 분량이 확 차승원한테 이렇게 줄었다고 이야기를 그런 해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요. 나 그런 거 갖고 안 시사를 찍으셔도 그런 거 좋습니다. 아니니까. 대본을 근데 본 이거 사람이 한 누가 가지만 주인공인지 알아주셨으면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차승원 감독님 저 그냥 포기하시죠. 당신처럼 그냥 영화 단 한 컷에 포기하겠습니다. 존재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이 배우가 대신에 있으면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또 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이 주십시오. 그분을 대한민국에서 찾아가겠습니다. 단 이렇게 한 컷에 지금 이 이야기 사람 배우다. 딱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딱 그런 어떤 존재감이 있는 배우가 누가 있는지 차승원 씨 말고 또 그런 배우가 말해주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승원이 있으면 말씀해 쭉 주세요. 하는 저희 내머리 지금 빨리 그러면서 촬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죠. 예. 영화를 안 감독님, 찍겠다는 게 죄송한데 지금 아니고 빨리 가봐야 엔딩 장면만 예, 조금 수정해 빨리 주면 가봐야 돼요. 지금 찍을 캐스팅 의향이 있다 내모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협상 공식 중에 진짜. 첫 번째 공식이 뭐였죠? 아니 감독님, 욕구를 파악할. 욕구를 왜 파악. 이렇게 성격이 급해졌어? 차승원의 포지션은 뭐고 차승원의 내 욕구는 말은 뭐였나요? 절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차승원의 포지션은 영화를 안 엔딩만 좀 찍겠다. 수정하면 캐릭터도 살아나고 그럼 영화 차승원의 전체적으로 인터레스트는 풍성해지게. 엔딩을 뭐 엔딩이 이만 마음에 안 든다는 하고 싶은 거예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쪽 캐스팅 알잖아. 담당하시는 내가 분, 그러면 감독님. 내가 이렇게 조금만 엔딩을 잘 수정을 해서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성공적인 협상이 이끌어졌는데 자, 이 영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방의 유형에 따라서 협상 스타일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차승원은 아주 뭐랄까요? 명예 그리고 자기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한마디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의 인터레스트를 그냥 오픈을 해버리는 스타일. 근데 만약에 차승원이 정말 날카롭고 분석적이고 자기의 이해타산과 이해관계와 그 어떤 로열티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접근은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려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로열티의 0.2%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우리는 협상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협상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다른 협상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학에서는 크게 4가지로 협상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출형, 과시하고 명예조화하고 표현하고 차승원의 역할. 두 번째는 성취형, 결과에 집착하는 스타일. 세 번째는 우호형, 관계에 집착하는 스타일. 이런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분석형, 아주 예리하게 숫자를 준비를 해서 숫자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 이런 상대방의 스타일을 파악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못한다면
그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김 과장님 협상 스타일이 어때요? 라는 식으로 정보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고수들의 협상 공식 제7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라 입니다. 자, 이 차가 어떤 차죠? 몰라요? 현대자동차예요? 그 폭스바겐 골프라는 자동차죠. 우리 아마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 중에 한 개예요. 실제로 제 동생이 대학교 4학년 때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오빠, 나 폭스바겐 골프를 사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 근데 왜 갑자기 골프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골프처럼 이 연비가 좋은 차도 없고 골프처럼 나중에 팔았을 때 중고차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차도 없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 여러 측면을 내가 고려해 봤는데 골프가 최고야. 골프를 사야 되겠어. 근데 또 다른 이해관계인인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제 동생이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자기의 경쟁 상대였던 A라는 친구가 골프를 타고 왔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골프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저한테는 연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골프를 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웃기죠? 웃긴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고 아주 자기가 이성적인 양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감정 때문에 무슨 결정을 해놓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질투심 때문에 이야기해놓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근거를 댑니다. 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협상의 중요한 공식 중에 한 개인 거죠.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감정적. 수긍 되시나요? 네.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댄다. 최장수 주중대사님께서 주중대사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지시는 외교부의 책임자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교는 승부가 50대 50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51대 49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게끔 이기도록 이겼다고 생각을 하게 해야 장기적인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다음번에는 복수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감정을 고려를 하는 것이죠. 협상에 있어서.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어떤 기업체에서 미팅을 할 때도 아주 조그만한 것들로 상대방의 호의를 사거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장면에서 부장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지시네요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오늘 셔츠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어제 저녁에 페북 봤는데 따님 너무 이쁘세요. 영혼이 없더라도 이런 말을 던지면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물론 명확하게 안 되는 상황을 예스로 이끌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판결 중에 한 개입니다. 어떤 판결인지 아시나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슨 패밀리 그쪽 말고 오제이 심슨이라고 있습니다. 오제이 심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NFL 제가 슈퍼볼 설명했죠. 그 NFL 역사상 가장 인기 있던 미식축구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 이분이 1994년도에 아내와 또 다른 여자를 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살해를 하고 도주하고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미국의 20개의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했어요. 미국 911 TV 보면 막 헬기 뜨고 막 쫓아가고 막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하다 결국 잡히는 그런 장면이 오제이 심슨이 타고 있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들이 이 오제이 심슨이 유죄라고 추정되게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앉아있는 코크란 주니어라는 변호사가 기지를 발의를 해서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제이 심슨은 자기가 유죄였다고 실토를 해요. 몇십 년 뒤에. 근데 이 코크란 주니어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낼 때 배심원단의 감정을 정말 절묘하게 흔들어댑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이게 LA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코크란 주니어 변호사는 언론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제이 심슨이 체포될 때 백인 경찰들이 이 검둥이 새끼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아주 인격 비하 그리고 인종 비하적인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배심원단은 12명 중에 10명이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 계열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동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코크란 주니어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인종차별로 조작된 사건으로 몰고 감으로써 배심원의 감정을 흔들어서 이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협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한 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수들의 협상 공식 8번째, 사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라. 제가 여러 사례들을 지금 여러 공식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을 내게 있어 협상 준비는 개체량 통과와 같다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개체량 통과하지 못하면 링 위에 오를 수 없죠. 어설프게 오르느니 차라리 오르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몇 개월 전에 중국에서 이제 국제 계약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뭐 상하이 공항에서 올리지만 실제로는 정말 준비를 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협상 테이블에 가고 이런 과정을 모든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에 실패하는 자, 실패를 준비하는 자.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나요? 되게 멋진 문구인 것 같아요. 준비에 실패를 하면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BASF라는 첫 직장을 얻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준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체 면접을 볼 거잖아요. 기업체 면접을 볼 때 영어 면접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 눈을 엄청 피하시는데 저도 사실 영어에 크게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뭐 미국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근데 1차가 법무팀장 면접,
2차가 한국 지사장 면접, 3차가 홍콩 변호사와의 면접이었어요. 홍콩 변호사의 면접은 진짜 걱정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30분 동안 홍콩 변호사랑 계약과 법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을 하면 밑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하는 모든 질문들을 한글로 다 적은 다음에 그걸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봤더니 70%는 제가 외웠던 질문 중에 질문이 그대로 나와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70%의 질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더 흥이 나서 이야기하게 되고 평소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를 더 잘하는 느낌을 가지게 됐던 거죠. 생각보다 영어가 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100명의 변호사가 지원해서 한 명을 뽑았는데 제가 뽑혔어요. 예. 바스프 법무팀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신입 변호사였을 때의 모습. 이때는 좀 괜찮았죠? 여러분들도 면접 준비하실 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모든 기업에 맞춰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수는 없지만 유형별로 대여섯 개를 준비를 하세요. 외국계, 국내 기업,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 국내 수출기업, 예컨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짜가지고 준비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쪽에서 보면은 되게 성의 있게 잘 썼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 딱 카테고리만 나눠 가지고 준비를 딱 해두고 거기 이름을 바꿔서 딱 제출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협상의 고수는 결코 디테일을 놓치는 법이 없는데요. 이 팁,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팁이라는 용어를 써서 5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협상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인포메이션, 정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 장소. 다섯 번째, 마지막 선물까지 준비하면 어느 정도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야구 팬이신 분, 두산 어디에요? 삼성 좋아합니다. 삼성. 안타깝네요. 올해 삼성이 네, 그렇죠. 그래도 영광스러웠던 때가 길었기 때문에. 네. 자, 두산의 홍성은 선수 아시죠? 아주 이름난 선수고 두산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07년에 FA 선언을 하고 나서 10년간 야구를 했던 두산을 떠나서 갑자기 롯데로 갑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계약 과정, 협상 과정을 팁이라는 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두산에서는 이 홍성은을 생각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협상 기간이 원래 주어지거든요. 원래 구단에게.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홍성은에게. 홍성은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10년간 거기서 그 팀을 위해서 뛰었는데 FA가 되고 나니까 전화 한 통 없어. 그 우선 협상 기간이 지나자마자 1분 지났을 때 롯데에게 연락이 옵니다. 저 롯데 운영팀장 누구누구인데요. 홍성은 씨 당신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 아싸. 했을까요? 뭐, 울컥했겠죠. 예. 30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 어떠한 전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롯데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때 일단 감정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데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홍성은이 나이는 조금 있지만 시장에서 아주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피플, 사람을 활용을 합니다. 홍성은의 절친인 정수빈이라는 선수가 그 당시에 롯데에 뛰고 있었는데 정수빈을 활용을 해서 홍성은을 설득시키게 합니다. 네 번째, 플레이스. 홍성은 집 앞에 직접 방문을 하고 홍성은의 와이프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으로 모든 이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부산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산 김해공항 앞에 VVIP용 차량을 딱 준비를 하고 롯데호텔 VIP실에 협상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홍성은은 충분히 설득을 당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예스를 안 할 사람이 거의 드물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예스를 안 하면 뭘 파악해야 된다? 숨겨진 이해관계인이 누군지 파악해야 된다. 예. 혹시 가족들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첫 번째 공식이 포지션 인터레스트였죠. 그리고 수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라. 그리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라.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숨겨진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것도 안 되면 협상 결렬을 대비해서 베트나를 준비하라.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아주 완벽한 준비에 의해서 딱 세팅이 된다면 우리는 협상 결과와 협상 관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정리가 되나요?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협상 공식들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8가지를 배웠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사람이 죽었을 때. 자,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있다면 협상 공식은 필요 없어요. 협상 안 해도 돼. 신뢰가 없다면 협상 공식을 아무리 대입해봤자 상대방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결국 협상의 최고 고수는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쌓아서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협상의 최고 고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긍이 되나요? 네. 여러분들 친구들 간의 관계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걔 일이라면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도와주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죠. 근데 걔는 무슨 말을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신뢰가 협상과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책 아시죠?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협상 내용과 조건은 8%밖에 안 된다. 중요성이. 협상 절차가 37%고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절반 이상 55%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협상 절차는 아까 전에 우리가 오제이 심슨 사례에서 봤습니다.
만약에 그 배심원단이 그 절차를 잘 파악을 해서 예컨대 배심원단이 그렇게 유색인종 일색으로 꾸려지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협상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뢰를 과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마일리지와 같다.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에 신뢰를 얻을 수 있나요? 그거는 힘들 거예요. 네.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냐? 이 ABCD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 able,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갖추어야 되고 B, believable, 충분히 진솔해야 되고 세 번째 C, connected, 나를 잘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상대방과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dependable,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예컨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나한테 진솔하며 나를 항상 잘 배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이 네 가지를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결정적일 때 우리는 협상 없이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신뢰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말빚을 지는 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특히 남자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수요일날 뭐 다음 주 정도 돼서 소주 한잔 하자. 해요? 아, 진짜 해? 아, 좋은 친구야.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연락 드릴게요. 연락 안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은 허용이 되는데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면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를 100번 쌓아도 신뢰를 이런 식으로 잃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런 말 왜 하는 거지? 그죠? 네. 말빚을 지지 마라. 지금 뜨끔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고수들의 협상 공식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번 협상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라. 고수들과 협상 하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 협상 하수들은요, 협상을 할 때 한 번의 실패를 엄청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엄청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나 준비가 부족했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뭐가 잘못됐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협상의 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 사람 주위에 어떤 숨은 이해관계는 있나? 아니면 타이밍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가?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협상일수록 절대 한 번에 협상이 성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협상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한 번 뭐 이렇게 딱 했다고 해서 협상이 성공되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약 협상권 같은 경우에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 협상을 합니다. 단위가 커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삼성생명의 보험왕을 몇 차례 하셨던
배양숙 상무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서울 인문포럼이라는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에게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게 들었던 게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분 좋으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류 변호사 내가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 뭐 120억짜리 딜을 성사시켰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엄청나다. 근데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큰 딜을 성공시키셨어요? 물어보니까 양숙 상무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안 지는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그분한테 보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근데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그리고 비서시키지 않고 이분은 뭐 그 업계에서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서를 보낼 수 있거든요. 자신만의 팀이 꾸려져 있는 분이시고 비서시키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직접 달려가고 그러셨더니 어느 날 자기가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먼저 제안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년간의 아주 신뢰를 쌓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큰 딜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협상의 초보자는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이게 결과물이 안 나타났으면 금방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수들은 협상을 실패를 해도 실패도 아니었지만 실패를 해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계속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번의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어떤 연결고리를 남겨둬라. 그게 명함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페이스북 메시지가 됐든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남겨둠으로써 미래에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스탠포드 졸업연설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험과 인간관계가 내가 직접적으로 미래에 연결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우리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상 looking backwards, 과거로부터 연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당신들이 경험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가 미래의 어느 지점과 반드시 연결될 것이라고 믿고 인간관계를 맺고 경험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의 이 시간들이 미래의 어느 유의미한 시점에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부에서까지 이렇게 10가지의 공식을 다 배우니까요. 우리 모두 협상 전문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다들 그렇죠?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그럼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딜은 결혼이었습니다. 네, 11년간 공을 들여서 결혼이라는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지금은 물론 또 불리한 측면에 서 있지만 네, 항상 아내와의 협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공적인 협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년 동안 공들이시고 맨날 져주시고 협상에 실패하시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협상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 져주시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내분이. 제가 그 협상 강의 중에 감정을 고려하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항상 상대방이 51대 49로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51대 49로 네.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고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어떤 감정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예컨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쵸. 예컨대 뭐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었는데 원룸 임대차 계약할 때 관리비가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사실 2만 원 차이인데 그 2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신뢰를 잃는 그런 원룸 주인들도 그쵸. 있고 사실 그게 큰 거에서 사람이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어떤 감정을 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예, 중요한 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혹시 기업과 기업 간의 협상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되게 공적인 협상 관계에서도 이런 감정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그럼요. 예, 작용하죠. 제가 이제 홍콩에서 계약 협상을 할 때는 그 협상 규모가 5천억 원 이상 되는 큰 딜이었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는 일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과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 신뢰가 쌓이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저쪽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어떤 팀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구나. 참 이게 감정이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아마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잘 이용을 하면 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렇죠. 꿀팁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회사와 잘 협상을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회사와 사실 처음에 가는 당시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쵸. 사실은.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제 구걸하는 관계고 그거는 사실 베트나의 차이에 있어요. 기업은 베트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오픈만 하면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고 자기 기업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 달랐기 때문에 굳이 너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베트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적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어떤 감정을 동요시키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직을 하는 거는 그거 자체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취직이 되고 나서 거기서 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들에게 좋은 감정을 만들고 좋은 감정이 계속 쌓아져서 신뢰로 이끌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협상을 할 때 좋은 결과로 이끌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사소한 어떤 호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도 사실 중요할 수 있고 면접에서도 사실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면접 보는 사람이 면접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닌 건 있죠. 그쵸. 예. 그럼 혹시 아니면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그룹 인터뷰를 할 때 상대방 같이 그룹 인터뷰를 하는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전략적으로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막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남을 예. 결국은 긴 협상 과정에 있어서 한쪽을 그냥 처절하게 패배시키는 것은 좋은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하나의 팀원으로서 팀에 잘 융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본다면 뭐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사실 면접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력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좀 어떻게 좀 잘 써서 이렇게 회사를 좀 매력적이게 저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팁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한두 번 지금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은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지 말고 이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도 홈페이지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이력서를 준비하는 게 사실 그 회사가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의 어떤 회사가 원하는 그 포지션에 맞는 그런 역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포지션이면 창의적인 방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이고 딱딱하고 아니면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어떤 안정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 포지션이면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력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술 어떤 그 신뢰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협상은 결국 실패하게 될 거라는 교훈을 오늘 또 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술적이고 그런 공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도 좋은 강연자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